지난 주말 추미애 의원이 이종걸, 김상곤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추 대표 선출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최주용 오마이뉴스 정치팀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민주 8.27 전당대회 결과부터 정리해 보죠.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이른바 추미애 대세론, 이게 확인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선 초반부터 추미애 대표가 이제 네, 후보로 그 주류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뭐 유력한 후보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좀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송영길 의원이 네,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 되면서 대세론이 조금씩 굳어졌고, 실제로 결과로도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결과를 좀 내용을 살펴보면 네, 단순히 뭐 대세론이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3자 구도에서 54%라는 이제 과반을 훌쩍 넘긴 지지를 받았고, 네. 각 이제 선거 방식, 이 투표 방식, 대의원, 음.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모두 나머지 두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대세론, 하여튼 추미애 후보가 계속 앞서 오면서 그 결과를 그대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대거 입당한 온라인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추 대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던데 최 기자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네, 추 대표 그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향을 많이 줬지요. 하지만 네, 추미애 대표는 그 대의원들, 이제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당 생활을 한 대의원 득표에서도 네, 51%를 얻어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이미 음, 이제 온라인 당원의 지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당내에서 이미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61.6%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참 좀 공교로운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김영주 서울시당 자리를 놓고 이제 박홍근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경쟁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김영주 의원이 67%를 득표를 했습니다. 권리당원을. 네, 그래서 네. 상당 부분 그 대의원 투표에서 열세를 보였던 것을 여기서 뒤집어서 음, 결국 승리를 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여성위원장 선거에서도 그 양양자 후보가 네네. 유은혜 의원을 이겼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유은혜 후보가 7% 정도를 앞섰습니다. 그랬죠. 근데 양현자 후보가 또 67%를 또 얻었습니다. 아,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모호한 네, 부분에서 오히려 온라인 당원들의 그 결정적인 역할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추 음, 의원에게도 61%라는 권리당원 지지가 갔는데, 네, 앞서 얘기했던 두 선거에 비해서는 5% 정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유권자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음, 그런 경향성을 반영을 했을 때 나머지 5%는 김상곤 후보, 네, 그러니까 같은 주류로 평가받는 김상곤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음, 면에서 보면은 뭐 추미애 후보는 이 대세론과 함께 네, 이 주류 일색이란 지도부가 좀 위험하다. 오히려 아,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네, 이 경선 후반에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음, 좀 다른 첨예하게 갈렸던 선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거보다는 조금 적게 득표를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이후에 여론조사에서도 45.2%를 얻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 20% 이상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온라인 당원들의 결정적인 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음, 골고루 당심과 민심의 고른 지지를 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추 대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를 좀 했었죠. 대표 경선에 네,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도 의원도 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이 컷오프 되는 바람에 이번 본선에 나서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 그리고 주류 측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힘을 실어준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심 네, 민심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집니다. 여기 예, 네, 예.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지점이 또 있는데요. 네. 그 투표율입니다. 그 전체 어, 당원 권리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가 지난해 이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결었을 때에 비해서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그 아, 대의원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권리당원 예. 숫자도 줄었습니다. 뭐 국민의당으로 이탈한 표가 있는 있겠죠. 거죠. 근데 예.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이제 60%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하. 대의원도 그렇고 예. 권리당원도 그렇고요. 이 좀 더 뭔가 소극적으로 이 진행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 당권 경선에 네. 참여를 했지만 음. 소위 이제 비주류나 네. 다른 이제 좀 층위의 이 지지층들은 음. 좀 이번 선거에서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컷오프를 통과해서 네. 추미애 의원과 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면은 음. 70% 이상의 투표율이 아하.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고요. 아, 예. 어느 정도 뭐 추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굳혀지면서 음. 좀 뭔가 당의 활력이나 뭐 이런 네. 것들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추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지지층들에게 상처를 안긴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이런 점이 이번 경선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봐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뭐 근데 네. 추 대표가 사실 그 탄핵 직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탄핵 그 바람을 맞아서 네. 탄핵 폭풍을 맞아서 완전 이 선거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삼보일배를 음. 하면서 용서를 구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17대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원외에 있었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음. 그 이후에 공식 속상이나 뭐 여러 차례 이 탄핵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했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래도 이 정치인의 이렇게 큰 이력이 쉽게 이렇게 음. 수용되거나 네. 이렇게 용서받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지난 이제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선이 되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제 추 대표로 이제 지명직 음.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네. 그때 이제 뭐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그 뒤에 뭐 혁신전대 안철수 대표가 혁신전대 이런 걸 제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이렇게 흔들리는 위기를 그랬죠. 여러 차례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문 전 대표를 지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 과거에 자기 자신의 이력을 상당히 희석을 시키는 네.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런 점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김상곤 후보나 이종걸 후보가 여러 차례 이 추 대표의 탄핵 찬성 참여 네. 그것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상당히 부각하고 공격을 했는데도 음. 당원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아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추 대표 경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진빚, 당대표가 돼 대선 승리를 갚겠다. 이런 얘기 네, 계속 그렇게 해왔고 말했죠. 네. 전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또 강조를 했었는데 어필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이 추미애 대표의 앞으로의 전망, 추미애 지도부의 전망에 대해서 좀 보면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추미애 지도부의 친문당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경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추 대표 쪽에서 이런 우려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많습니다. 더 이상 음. 친문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뭐 이 주류 세력이 이 음. 당을 장악했고 그리고 네. 비주류와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음. 문제는 이런 거죠. 그 경선이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가 아하. 있는데요. 예. 이 추 대표뿐만 아니라 네. 주변 모든 지도부가 이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룰 자체는 네. 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기가 어려운 형국이죠. 만약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경선 룰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네. 후보가 되더라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룰 자체는 뭐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네. 만들겠지만 문제는 이번 대선 그 당권 경쟁 과정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의 방향이 이미 문 전 대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떤 룰을 공정하게 만들더라도 네. 이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적 여론 이미 네. 문 전 대표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아하. 다른 대선 후보들이 예. 과연 나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른 후보들을 이제 추미애 대표는 독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수락연설에서도 네. 이 손학규, 김부겸, 박원순, 안희정, 네. 이재명 등등의 이제 대선 후보들을 일일이 네, 거명하면서 나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문재인 추미애 대세론이 굳어진 건 곧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건데요. 당심과 민심이 문재인 대세론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당 내에서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경선을 어떻게 해서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신과 민심을 보여준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추미애 대표 쪽 입장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대선 후보들은 좀 고민이 그렇죠. 빠지겠죠. 예. 네. 그렇죠. 다른 후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또 관심거리가 될 텐데. 자, 이 공정한 대선 경선 규칙 마련과 관리 추미애 호가 어떻게 해나갈지 좀 지켜보고요. 또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사실 당장 사드 반대 당론과 세월호 특별법 문제 이게 좀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예, 그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드 당론을 정하는 것을 아주 급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정부가 제3부지론 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네. 성주 이 포대 이외에 다른 지역에 지금 후보군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민주가 지금 김종인 체제에서 유지해왔던 신중론,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당론이 모아져서 바뀔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과의 조율, 그러니까 네. 당 지도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이 당론을 바꿀 수는 없다. 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또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또 보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네. 우상호 원내대표가 또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기조를 유지해 온 우상호 대표와의 어떤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요. 네. 당장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드 당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거를 급박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예. 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당연히 재논의하고 사드 반대론으로 반대 당론을 정하겠지만 네. 그것을 당장 이렇게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아주 전격적인 좀 태도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추미애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첫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예방도 있고요. 각 정당별로 이제 예방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요. 예. 오후에 광화문에서 이제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 농성장에 네. 추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전체가 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번 이 3당 간의 합의를 하면서 청문회 백남기시 청문회는 달성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상호 대표가 다음에는 세월호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좀 힘이 급격하게 좀 실릴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사생 결단식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신임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세월호 문제 어떻게 풀어낼지 사드 문제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이제 9월 30일이 지나면 아예 이 백서 발간이나 이 정리 기간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아예 건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이걸 좀 여쭤볼게요. 오늘 추미애 대표 첫 일정으로 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는데 그 이후 첫 주재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예,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잠깐 오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죠. 예, 오늘 아침 7시 반에 네, 추미애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현충원을 방문했는데요. 음, 어, 이승만 전 대통령,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방문을 했고요. 네, 뭐 두 전직 뭐 독재로 좀 오명을 가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것은 네, 네, 뭐 추 대표가 처음은 아니니까요. 저희 음, 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표도 두 묘역을 모두 방문했고요. 그랬죠. 그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추 대표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및 이제 정부의 역사 예, 인식을 공격을 했습니다. 음, 음,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과는 냉정하게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이 두 대통령 묘역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고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안타깝게도 이제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 인신정부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실제 대한민국 인신정부의 공과 사, 그 공과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역사 인식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공격을 한 건데요. 네, 아무래도 첫 일정으로 역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무래도 음, 이제 양 당이 네, 차별화되는 가장 첨예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음, 부분을 꺼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묘역을 전직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년 동안 임기 3년 동안 한 번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명박 그렇죠. 정부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네, 4.3 제주 4.3 항쟁 음, 기념일에도 방문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추미애 대표의 첫 일성 의미가 커 보입니다. 자, 이 추미애 지도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대선 경선 관리 이런 것들 해 나갈 텐데 김종은 지도부와 좀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당장 뭐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부분에서 좀 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음,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김종인 대표는 좀 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제 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추 예, 대표는 뭔가 이 주류 일색의 그 지도부라는 비판에서 조금 이 피해야 될 지점이 있어서 네, 뭔가 당 안의 의견을 중심으로 좀 통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현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네, 강경하게 이 정부와 여당 대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오늘 뭐 최고위원들도 뭐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에 민정수석, 관한 예,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이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가 네, 이런 지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음, 과거에는 이제 뭐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이 있었지만 대개의 당의 목소리가 김종인 대표 그랬죠. 혼자만의 목소리로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뭐 최고위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방면으로 좀 정부 여당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 먼저 야나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보듬는데 최우선 과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일에도 서로 소통해야 된다. 네, 여기서도 바른 역사 정립, 역사 인식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선명성을 보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추미애 지도부 앞으로 일정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추미애호의 출범으로 인해서 정치권에 제3지대론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네, 짚어봐야 될 좋습니다. 텐데 뭐 새누리당의 친박근혜계 그리고 더민주의 친문계 뭐 이런 주류를 제외한 세력들이 제3지대에 헤쳐 모이자 뭐 이런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나리오 차원이지만은 국민의당이 제3지대론 선점을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내부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뭐 당론으로 모아지거나 뭐 주류의 생각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친박 친문을 제외한
비주류 세력들을 제3지대에 모으자라는 건데 실제로 근데 지금 그 제3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재호 전 의원이 창당한 신당과 뭐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 만들고 있는 그 정치 세력, 네. 비롯해서 뭐 손학규 그 전 상임 고문 뭐 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 사람들에게 뚜렷한 뭐 접합 지점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하고 싶지만 네. 제3지대에 모일 그런 비주류 세력들이 과연 얼마나 모일 것인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런 제3지대를 가기보다는 네. 먼저 국민의당이 성장해서 호남을 먼저 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예. 이견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손학규 전 의원을 만나면서 뭐 네. 어떻게 불씨를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없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대권 행보가 빨라졌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권 행보는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시면서 시작을 이미 하신 거고요. 네. 이 뭐 그 호남과 영남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실제로 뭐 던지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정권 도전, 그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당과는 분리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총선 리베이트 의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좀 정상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보다 홀가분하게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선 행보에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이제 부산을 방문을 하는데요. 예. 또 부산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쪽, 안철수 전 대표의 쪽에서 볼 때는 뭐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뭐 비주류 뭐 야권 통합을 강조했던 네. 김상곤 후보나 네. 이정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또다시 뭔가 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통합 이런 것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작용이 됐을 텐데, 네. 추 대표는 그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라면서 야권 통합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서 좀 압박을 받을 일은 좀 줄어들었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좀 홀가분해진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